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ASUS에서 요즘 OLED를 장착한 노트북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LCD 모니터 패널의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타 브랜드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모니터 패널이라든지 수급 이런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한번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위쪽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비보북 프로 15 OLED를 장착한 제품이고요. 어떤 제품인지 상세 사양부터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비보북 프로 라인업으로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비보북 프로 15 K3500PA B11735BD입니다. CPU는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H35 버전의 i7-11370H를 가지고 있고,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Xe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DDR4 16기가가 듀얼 채널을 구성을 하고 있고, 메인보드에 납땜이 된 온보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SSD는 PCI Express 3.0 4배속을 지원하는 NVMe 512기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 확장이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FHD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15.6인치 OLED 패널이 장착되어 있어서 색 지원율과 화질에 대해서는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배터리는 64W로 동일 스펙 중에서 가장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PD 충전이 가능하고, 제품의 실측 무게는 1.65kg입니다.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14만9천원입니다. 제품의 기본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박스의 디자인은 예전이랑 조금 달라졌습니다. 비보북 로고는 옆으로 같고 나름 화려해진 듯한 느낌입니다. 봉인 스티커를 제거하고 박스를 열어보면 제품이 제일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박스 내부에 보면 더 비보북 플러스 인바이러먼트라고 적혀 있는데, 박스 포장 종이는 재활용 종이로 되어 있고 프린팅도 소이 잉크로 되어 있어서 친환경적인 부분이 나름 마음에 듭니다. 그 부분을 프린팅 해 놓은 것 같아요. 노트북이 있고 그 아래는 여러가지 설명서랑 보증서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 대략 한 1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에 스티커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노트북에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좌측에는 어댑터가 있고요. 어댑터는 가로 6.5cm, 세로 6.5cm로 정사각형이고, 두께는 2.8cm입니다. 그리고 19V에 3.42A로 65W입니다. 박스 오른쪽에는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노트북은 부직포에 쌓여져 있는데, 색상은 콰이어트 블루라고 하는 색상인데요. 이 색상 이름을 어렵게 붙이는 게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 브랜드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색상의 이름은 콰이어트 블루이고요. 검정에 가까운 다크 네이비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된 상판 오른쪽에 양각으로 심플한 사각형 모양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사각형의 음각으로 은색으로 비보북이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깔끔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은 직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이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전체적인 스타일이 예전보다는 조금 세련된, 조금 바뀐 그런 모양입니다. 상판을 열어서 내부를 보면 키보드는 풀사이즈이고 텐치가 있는 풀사이즈별로 되어 있고요. 모니터 패널은 OLED이기 때문에 글레어 패널인데 저반사 코팅이 들어가 있어서 나름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키보드 맨 우측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에는 지문 인식이 되는 핑거프린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다른 키들과 눌림이 다른 고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들리시죠? 딸깍딸깍 이렇게 클릭음이 나오죠. 이렇게 조금 고급형으로 되어 있고요. 맥북의 전원 버튼과 느낌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디테일이 약간 뭐 조금 마음에 싹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품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판을 잠그고 있는 나사는 육각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사이즈와는 약간 다르네요. 드라이버의 팁 사이즈가 T5가 아닌 T6입니다. 조금 더 나사의 그 대가리가 큰 그런 편입니다. 나사의 길이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놓는 게 좋고요. 뒷판은 열기가 그렇게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고 조금만 요령이 있으면 쉽게 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보북 프로라는 이름에 맞게 쿨링팬은 2개를 가지고 있는 듀얼 쿨링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메인보드의 설계도 이전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게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SSD는 써멀 패드가 붙어 있는데 살짝 떼서 보면 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가 있고, 써멀 패드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게 뒷판에
알루미늄 테이프로 방열 처리가 되어 있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루미늄 테이프가 붙어서 방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판을 보면 이게 덮어보면 쿨링팬이랑 히트파이프가 지나가는 쪽 요쪽으로 통풍구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풍이 잘 되도록 위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쿨러 위쪽에 스펀지로 이렇게 벽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불어져 나가는 뜨거운 공기가 다시 쿨러 쪽으로 유입이 안 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쿨링에서 이게 미세한 차이를 내게 됩니다. 메인보드의 기본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인 만큼 예전에 사용되던 스타일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니터 연결 부분도 기존 방향과 다르게 바뀌었고, 메인보드 왼쪽에 모니터 연결 커넥터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오른쪽에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리고 쿨러랑 히트파이프로 연결된 이 부분이 바로 CPU입니다. 그리고 CPU 위쪽에 메모리가 납땜이 되어 있고, 그래픽카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는 비어 있죠. 그래픽이 있는 모델은 여기 히트파이프가 추가가 되겠죠. 배터리는 64W로 3셀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도 상당히 깔끔한 스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양을 보면 아무래도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타이거 레이크 i7 11370H가 탑재가 되어 있죠. 보통 비보북 라인업에는 저전력 U 버전이 많이 탑재가 됐었는데, H 버전은 이제 비보북 프로 라인업에 쭉 탑재가 되고, 인텔 쪽들은 H35 버전이 탑재가 됐습니다. 가격대 성능비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적절하게 타협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DR4 16기가가 온보드 방식으로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확장은 더 안 되는데, 사실 이 정도 스펙에서는 굳이 32기가까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16기가면 풀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NVMe는 512기가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추가 슬롯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더 큰 용량을 원한다 그러면은 옵션에서 이제 512를 제거하고 1테라로 변경하는, 그렇게 이제 옵션을 적용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사실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모니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OLED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는데, 사실 그 얘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영상 말미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먼저 이야기할 게 CPU에 대한 성능인데, 이게 이제 게이밍 제품도 아닌데 이제 H 버전 CPU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능이 잘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게도 1.65kg 정도 수준으로 가볍기 때문에 이게 히트파이프나 이런 거가 좀 쿨링이나 이런 게 잘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CPU 성능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R23을 구동해 봤을 때 싱글코어는 1529점, 멀티코어는 6616점으로 성능을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온도는 순간 최고 온도가 93도를 찍고 평균 76도로 구동이 되면서 일부 스로틀링이 있었습니다. 이게 클럭 제한을 해서 4.1기가 설정을 해서 온도를 안정화시키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상당히 온도가 안정적입니다. 최고 온도 82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면서 멀티코어 점수는 6445점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고, 온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구동해 봤을 때 점수는 아무래도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 그래픽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픽 스코어는 4226점, 피직스 스코어는 13483점, 컴바인 스코어는 1377점, 전체 점수는 3828점을 기록했습니다. 게이밍이 아닌데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구동해 본 이유는 사실 온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픽 테스트에서 CPU 온도가 45도 정도로 구동이 되었고, CPU 테스트 구간인 피직스에서는 온도가 최고 온도 65도를 기록해서 발열 제어는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나이트라이드를 구동해 봤을 때 그래픽 스코어는 16569점, 피직스 스코어는 9597점, 전체 점수는 14940점으로 동급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 이때 CPU 온도는 그래픽카드 테스트 구간에서는 47도에서 52도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고, CPU 테스트 구간에서는 최고 온도 72도를 기록했습니다. 1.65kg 바디의 H버전 CPU를 가지고 있는데 발열 제어는 사실 상당히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롤이라든지 피파라든지 이런 게임을 할 때도 큰 불편 없이 가능할 거고, 그리고 오버워치는 제가 구동을 해봤을 때 중간 옵션으로 놓고 한 60프레임 정도 수준으로 평균 구동이 가능했어요. 외장 그래픽이 없음에도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플레이를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게 게이밍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을 보는 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내가 노트북을 구매해 놓고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또 게임이 어느 정도 수준 돌아가는 거는 알아야 되겠죠. 오버워치가 중간 옵션에서 평균 60프레임 정도 수준으로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PD 충전이 가능하죠. 지금 65W PD 충전기를 연결해 놨는데 65W PD 충전기를 연결하면 기본 이 제품의 100% 퍼포먼스는 그대로 다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PD 충전을 했을 때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가장 할 얘기가 많은 OLED 모니터에 대한 부분인데, OLED라는 놈은 사실 이제 장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장점은 뭐 색재현율, 뭐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색재현율이 기존 LCD에 비하면 거의 뭐 넘사벽 수준이죠. 그냥 똑같이 뭐 300니트, 400니트 이렇게 표현했을 때 뭐 이게 밝기가 이제 이거 300니트, 400니트면 조금 더 밝겠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밝기라 하더라도 거의 색재현율도 우수하고 이런 밝기의 표현력 자체가 훨씬 더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LCD와 OLED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좌측에 보이는 것이 FX516 모델 중에서 패널 스펙이 높은 sRGB 100%의 밝기 300니트 패널이 들어간 제품이고, 우측에 보이는 제품이 바로 비보북 프로의 OLED가 들어간 K3500PA 제품입니다. 카메라는 사람 눈이랑 달라서 이 렌즈 로출을 LCD에 맞춰 놓으면 OLED가 너무 밝게 보이고, OLED에 맞춰 놓으면 LCD가 너무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렌즈의 노출을 두 가지로 설정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먼저 LCD의 밝기에 맞춰서 찍은 영상입니다. 단순히 색상만 보더라도 훨씬 풍부하게 보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검은색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가 확실히 또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OLED의 밝기에 맞춰서 찍은 영상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LCD가 어둡게 보여지죠. 이걸 실제로 눈으로 비교를 해보면 영상에서 느끼는 차이보다 최소한 5배 이상 감각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촬영을 거의 20번 정도 가까이 하니까 저희 아들이 왜 이렇게 똑같은 걸 자꾸 찍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랑 촬영하니까 표현이 이렇게 안 된다 라고 했더니 영상을 보고 진짜 그러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제 보시는 것은 훨씬 큰 차이가 있습니다. OLED 모니터만 단독으로 촬영을 하면 딱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리얼 블랙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밝기에서 표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그런 화사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LCD와 색감의 차이는 정말 뭐 넘사벽이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제 색감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자, 이제는 OLED의 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꼽아보도록 하죠. 사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버닝이죠. 이게 LCD 모니터와는 이게 색을 표현하는 픽셀의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장시간 사용을 했을 때 그 픽셀의 색이 죽어버리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사용상 뭐 불편함이 생기는 그런 이제 버닝이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초창기 모델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버닝에 대한 걱정은 사실 크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게 OLED가 장착이 됐다는 것 때문에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노트북을 샀는데 버닝 때문에 이게 불안감을 계속 안고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채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OLED 제품은 제가 2년으로 서비스를 전부 다 연장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노트북의 한계 수명은 보통 3년에서 길면 4년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2년 정도 쭉 사용을 하다가 모니터에 버닝이 오면 이제 서비스 뭐 이수 서비스 센터 가셔가지고 모니터 교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총 뭐 한 4년 정도를 쓰면서 크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겠죠. 그러니까 큰 걱정 없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 예전보다는 OLED 같은 경우에는 버닝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뭐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즘 많이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가독성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가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어떤 게 OLED인지 LCD인지 비교를 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고 구분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보시는 이게 1번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게 2번 영상입니다. 찾으셨어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번 영상이고요. 이게 2번 영상입니다.
자, 이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1번이 LCD 모니터가 장착된 FX516PM이고요. 2번이 OLED가 장착된 비보북 프로 K3500P입니다. 사실 이게 웹페이지에서는 거의 구분이 안 되죠. 별로 이렇게 차이를 못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게 윈도우 기본 글꼴,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보이는 이제 아이콘의 글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LCD와 OLED 같은 경우에는 그 픽셀을 사용하는 그 구조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생기는 건데, 이거는 OLED의 문제라고 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는 OS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좀 영미 문화권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문제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가독성에 대한 논란이 잘 없는데, 이게 좀 동글동글한 글씨를 쓰는 한국, 일본, 중국 이런 쪽 문화권에서는 가독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윈도우에서 표시하는 기본 글꼴을 변경을 하는 방법이 일단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네이티브로 글꼴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런 툴을 이용해서 변경을 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자, 이게 기본 폰트를 적용한 화면이고요. 이게 폰트를 변경한 화면입니다. 여러 가지 폰트를 적용을 해본 결과 저는 네이버 나눔 고딕이 가장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O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와 이제 좀 달라서 우리 눈에서 보이는 빛 번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글씨를 볼 때 조금 더 샤프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HDR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OLED 같은 경우에는 HDR 기능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HDR을 켜서 보시면 훨씬 더 좀 부드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OLED는 더 밝기 때문에 그냥 윈도우의 기본 설정으로 놓고 봤을 때 화면이 쨍한 그런 느낌이 있죠. 윈도우의 기본 설정은 LCD 패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급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에 맞게 설정을 바꿔줘야 되죠. OLED의 경우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HDR 기능을 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HDR을 켜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잡히면서 조금 더 깔끔하고 밸런스가 잡힌 그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HDR 기능만 켜고 사용을 하셔도 쨍한 느낌이 사라지면서 글씨를 보시는데 좀 눈이 훨씬 편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좀 저도 불만이 있는 게, LCD에서 OLED로 이렇게 모니터 패널이 좀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 좀 많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가장 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이렇게 좀 변화에 대응하는 게 좀 느리다는 거는 좀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불편함을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그 OS의 개발자들이 좀 노력을 좀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요청들이 좀 많이 있으면 제가 글꼴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상세하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쭉 살펴봤는데 이 제품이 뭐 동일한 가격에 비해서는 성능비가 상당히 좋게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게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3D 그래픽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추천하지는 않고, 이 제품은 주로 뭐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뭐 2D 그래픽을 주로 사용하시는 어도비 프로그램 중에서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라이트룸, 인디자인, XD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는 분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하더라도 내가 4K로 주로 하시는 게 아니라 FHD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FHD로 영상이 좀 길더라도 그렇게 편집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항상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